김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목에 아주 비수 같은 존재가 이 서해 오도입니다. 가까이 이 백령도에서 이쪽에 있는 평양까지는 거리가 150km밖에 안 됩니다. 백령도에서 서울까지는 200km입니다. 가까운 평양에 있는 이 김정일은 아주 지금 목이 지금 썰을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달 2010년 1월달에 오죽하면은 야, 이 서해 오도가 그렇게 걸기적거리면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아예 묵사발해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래부터 주장했던, 원래 요게 NLL, 빨간선이 NLL입니다만 이 파란선, 그 99년도에 이쪽에 있는 홍도와 이쪽에 있는 구럽도의 중간 지점인 선을 정해놓고 여기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 땅이야 해가면서 자꾸만 도발을 일으킨 겁니다. 그 도발에는 분명히 또 목적이 많이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도발을 하고 나서는 얼마 있으면 이상한 일들이 꼭 발생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일으킨 그러한 도발입니다. 이제 천안함 북침, 연평도 사태 같은 이러한 피해가 만약에 또 하나 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제대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는 분명히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서 있지요? 네. 자, 조금 이따 박수 치십시오. 다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이렇게 비굴하게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베트남의 월남 파병에서, 그 월남에서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순혁 장군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습이 어쩜 30년 전에 베트남과 어쩜 이렇게 똑같냐.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쪽이 월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월남입니다. 우리 월남 파병 다녀오신 분들은 내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알죠? 내가 근무했던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알죠? 여기 북한이고 여기 남한입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입니다. 결론은 베트남의 11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태평양으로 배를 타고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보트피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0만 명이 탈출을 해가지고 95만 명이 살아 들어오고 나머지 15만 명 정도는 태평양에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이 멸망을 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에는 미군의 지원으로 월남이 우세했다. 세계 4위의 공군으로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맹에서 자꾸만 게릴라 전투를 하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 미국과 월맹 사이에 이거 너무 길게 하니까 우리 평화회담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파리에서 평화회담 맺어요. 그럼 파리에서 평화회담 맺으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딱 서로 간에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회담해서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당신네들은 이제 월남 땅에서 나가시오. 베트남 땅에서 나가시오. 그럼 나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월맹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우리 미군이 다시 진주를 하마 라고 약속을 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결론은 2년 만에 월맹이 남침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망합니다. 미군이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미군은 파병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미 망해가고 있는 나라,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나라에 파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싸울 때도 힘들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다 썩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파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군 나갔습니다. 미군 나가고 다시 한번 이제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합니다. 그럼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요. 같은 동족끼리 전쟁은 내전입니다.
내전에는 삼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월명에서는 삼자 개입하지 말라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월남의 종북 세력, 호치민을 위한 종북 세력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종북 세력들이 마치 애국운동을 인도주의 운동, 반전운동, 문화운동을 마치 애국운동으로 착각하게끔 이 종북 세력들이 활동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첩들이 활동을 진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티우 대통령의 그 대통령 관저까지 공군 비행기가 포격을 날립니다. 그 포격을 날리는 그 공군 조종사가 간첩입니다. 사이공의 경찰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대빵인 경찰서장이 간첩입니다. 그런 나라에 안보라는 개념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관료들은 무기, 그렇게 많던 무기, 그렇게 좋은 무기 다 팔아먹고 뒷돈으로 다 거래하면서 자기 살려고 했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월맹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였을까요? 제일 먼저 괘씸한 놈들 죽일 거네요. 그렇죠?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괘씸한 놈 죽여야 됩니다. 누구부터 죽이느냐? 여기서 간첩 활동을 했던 친구들, 종북 활동을 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역시 그놈들은 또 간첩행위를 할 놈들이야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놈들부터 먼저 죽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월남의 이런 전철을 우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조금 주제를 또 한번 전환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예쁜 소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역 군인이 이동하는 중일 걸까요? 아니면은 학생들이 지금 군사훈련을 하는 중일까요? 몇 번이요? 2번. 학생들이 군사훈련 중. 예. 예. 6.25가 일어나고 남북이 딱 분단이 됐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 오히려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남한이 더 못 살았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였습니다. 60달러 곱하기 1,100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66,000원입니다. 66,000원 갖고 1인당 1년 내내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아주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전력이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주는 그런 전력으로 썼다가 그것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끊겼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그 새마을운동 그걸 통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3차,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이만큼 지금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체력적으로 굉장히 우수해졌습니다. 체격도 많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북한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학생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현역 군인들입니다.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키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오히려 10cm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북한의 청년, 18살 먹은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의 11살 먹은 아이들하고 이 체중과 키가 비슷합니다. 얼마나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을 알고 우리를 알면은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얘기처럼 이제 우리도 분명히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안보가 확실해야 된다. 안보가 국력인데
안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식량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된다. 식량이 있어야지, 백성들이 배가 골치 않아야지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하지 않는다. 굶어 죽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전쟁 준비에 집중했어요. 전쟁 준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한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합쳐서 13조 원이라는 돈을 다 줬단 말입니다. 식량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 돈들이, 그 식량들이, 그 비료들이 다 이상하게 어디로 잠적이 됐습니다. 그 잠적이 바로 뭐냐, 핵무기로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남한을 향해서 그 핵무기가, 그 총포리가 남한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1순위를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국방과 경제에 대한 이 두 마리 토끼는 이제 2011년 나름대로 MB 이명박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잡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민 간의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그러한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애가, 두 마리 토끼라는 것은 안보도 이제는 확실하게 좀 잡자, 그리고 경제도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또 안보도 작년에 천안함 사건, 그리고 이어진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정서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잡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도와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쪽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자스민 현대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과연 우리 미래의 우리라고는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진정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까?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가 위험할 때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나라, 적이 침범할 때 확실히 대응을 하는 이런 나라, 나약한 나라가 아닌 강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 선배님들은 진짜 원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선배님들의 생각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원내동에 삽니다. 원내동에서 시내를 나올 때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급행버스 1번 빨간색 버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종점 바로 앞입니다. 종점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침 학교 시간이라 전체 버스에 다 타고, 그 다음에 제가 딱 타니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운행을 합니다. 5정류장 가는데 어른들이 조금 탑니다. 아이들이 안 일어나요. 뭐 그렇게 졸리는지, 뭐 그렇게 핸드폰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안 일어납니다. 조금 더 와서 가수원까지 왔습니다. 가수원까지 오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더 많이 탑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안 일어나요. 하하. 제가 기사분한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 기사님이 방송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저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봅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기사님, 방송을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 내 주위에 나보다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타고 계시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다. 기사분이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 앉아있거든요. 졸고 있고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장난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기사님이 방송을 합니다. 내 주위에 나보다도 나이 어르신 어른들이 타고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방송을 했어요.
버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아이들이 몽땅 다 일어난다. 2번, 아니다. 자는 놈은 자는 척하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놈은 핸드폰 가지고 장난한다.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2번. 2번이 다 쓰네. 예. 2번이 다 쓴다. 요즘 애들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버스 안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분이 내 주위에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계셨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라고 말을 딱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뻘떡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났어. 앞에 경로석에 앉아있는 애들은 언제 일어날까 이 타임을 보고 있는데 불안하죠. 타임을 보고 있는데 마침 기사분이 방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납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딱 일어나니까 그냥 덩달아서 일어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정확히 알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손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정확히 알고 있죠?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 아이들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타가지고 야 너 어른님 막 탔는데 일어나야지 해가지고서 너 자리 비켜 내가 할게 딱 하면 그 자리 비키는 꼬마가 기분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리를 양보했을 때 그때 스스로 기쁨도 느끼는 거고 양보받은 어르신들도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이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